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치에 떨리는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가 가족에게 당한 소름 돋는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8년 차입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를 통해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외동딸인 전 아빠가 하시는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부가 친구 한 명과 동업하는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일을 제가 맡게 됐었죠.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게 그럴듯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말이 좋아 인테리어지, 실은 다 몸쓰는 노동이거든요. 당시엔 지금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으니 젊은 여자가 이런 일 하는 게 신기하고 장하다며 시부가 절 좀 좋게 본 모양이었어요.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고객을 통해서 그런 소개를 받는다는 게 별로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괜히 껄끄러울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처음엔 좋게 거절을 했는데도 하도 자기 아들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 번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훤칠하고 멀끔한 인상이라 놀랐어요. 게다가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이 정도 조건이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진짜 날 엄청 좋게 보셨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과는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저는 가끔 남편이 진짜 날 위해 어디서 똑 떨어진 인연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죠. 남편은 저한테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원래 알러지도 있고 면역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원체 몸 자체가 약한 편인데 이게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런 문제로 이 일에 대한 열망을 접을 수 없었고 아빠 회사가 안 되면 다른 회사에라도 가서 하겠다고 우기니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죠 뭐.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해지려고 좋은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며 각종 먼지, 분진 등에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점점 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듯 하더라고요. 아무튼 의사인 남편은 그런 이유들로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하느라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남편은 항상 이걸로 잔소리를 많이 해댔죠. 가뜩이나 알러지도 있고 약해 빠진 사람이 그럼 안 된다고. 그럴 때면 전 어휴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그러고 말았지만 그런 남편 잔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그만큼 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는 약사인데 우리 남편이 하는 걱정들을 듣고 우리 오빠가 새언니 걱정 엄청 한다며 각종 비타민에 면역제에 몸에 좋다는 약을 이만큼씩 챙겨가지고 가져다주는 친절하고 착한 시누이예요. 시부 역시 우리 며느리 전에 일할 때 보니 몸 안 아끼고 하는 성격이던데 그러다 탈난다. 작업 인부들 많은데 적당히 몸 사려가면서 해라 하며 걱정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이쯤 되니 쟤 뭐냐, 지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나 복병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제 경우엔 그게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사실 결혼 전부터 날 요리조리 살피며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시모들, 아들 가진 엄마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괜히 자기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며느리 견제하고 불어 트집 잡고 그러는 사람들 말이에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며느리 예뻐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만 그렇게 경계하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더란 말만 믿고 전 정말 그럴 줄로만 알았죠.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 전 미처 몰랐던 거죠. 저희 시모는 보통 평범한 시모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시모는 단순히 저한테만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매사에 경계와 의심과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죠. 시모가 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집착적인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낀 건 결혼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였나? 같이 외식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가 식구들이랑 같이 한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시모가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종업원을 부르더라고요. 이봐, 여기 음식 재사용해요? 네? 아니요. 저희 식당에선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된장찌개 안에 사골뼈가 있잖아. 이런 찌개에 이런 게 왜 나와요? 된장찌개에 뭐 사골 넣을 일 있어? 이거 저기 설렁탕 들어가는 뼈 섞은 거 아니냐고요? 손님, 저희 된장찌개는 사골 육수를 사용해서 육수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뼈 조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걸러낸다고 다 걸러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한 게 있는 모양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뼈 조각이 나와도 부인을 하니 내가 이래서 인간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봐요. 여기 CCTV 있지? CCTV 녹화된 것 좀 가져와 봐요. 네? 손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뭐? 곤란? 야! 여기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 그래! 결국 식당 사장이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시모는 조금도 굽히질 않더라고요. 여기 CCTV 화면 녹화된 거 보자. 니들이 재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 보면 알 거 아니냐 하며 식당 CCTV까지 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의 제기하는 거야 뭐 착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쯤 되니까 저도 시모 행동이 점점 너무 과하다 싶더라고요.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란 피워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진정시키겠습니다. 시부가 나서서 시모를 말리면서 식당에 대신 사과를 했죠. 하지만 시모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당신이 함부로 날 미친년 취급을 하고 있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것도 저 종업원들까지 보는 데서 말이야. 이거 나 안 나? 왜 손을 대? 이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항상 나만 미친년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결국 저희 남편이 그런 시모를 어르고 달래 가게에서 데리고 나오는 걸로 겨우 종결이 됐죠. 그전에도 시모가 좀 과하다 싶은 점들은 있었지만 그 꼴을 한번 보고 나니까 저도 그제야 와,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데 싶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었거든요. 시모는 항상 그놈의 증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식당권에서도 영상을 가져와서 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사에 그랬어요. 항시 모든 건 눈으로 보는 증거를 남겨놔야 되는 법이야. 그래야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고. 오죽하면 시모의 유일한 취미는 블랙박스 돌려보기였을 정도였다니까요. 자기 차에 누가 지나가다 혹시 몰로 긁진 않았는지, 욕하면서 지나간 사람은 없는지, 침이라도 뱉지 않았는지 그렇게 블랙박스를 돌려보며 살펴대기 일쑤였죠. 물론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감시 카메라를 시가 안에도 설치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상상이나 했겠어요? 일반 가정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니. 그것도 아기가 있는 것도 장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치매 어르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 왜 그런 걸 설치해요? 그런데 시모는 집에까지 그걸 설치해두고 시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그걸 전해 듣고 유심히 시가에 가서 보니 정말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죠. 어머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집에 이런 걸 설치해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집이란 공간이 모름지기 사람이 제일 편안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해두면 함부로 무슨 행동을 할 수도 없고요. 저로선 돌려 최대한 좋게 말한 거였죠. 속으론 솔직히 어머님 미치셨나요?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시애비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인간이야. 너 그 인간이 나 속여먹은 게 그동안 한둘인 줄 아니?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나도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냥 놔뒀다 하면 나 속여가며 뒤로 바람 피우고 돈 훔쳐가기 일쑤였어. 내 가락지 훔쳐다가 바람 피우던 년 갖다 주질 않나. 애 급식비 낸다고 놔둔 돈을 가져다가 언년이랑 놀아놨는지 홀랑 써버리질 않나. 최근에도 골프장 일하는 애 하나랑 시시덕거리는 걸 내가 카메라 돌려보고 찾아내 걔를 잘라버렸다.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 다행이지 뭐니. 옛날엔 이런 게 없어 나만 억울했는데 이제 그럴 일 없으니 다행이지. 네 눈엔 내가 미친년 같아 보이겠지만 나도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시애비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이지? 그거 믿지 마라. 내가 미친년인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능구렁이인 거야. 이렇게라도 감시를 안 하면 또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감시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부가 정말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던 게 사실이라면 시모가 지금처럼 강박적인 의심을 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 저는 어차피 시가에 몇 번 들릴 일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죠. 처음엔 자기 혼자만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그 짓거리를 나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 집에도 감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우 난 진절머리를 쳤죠. 너는 어째 애 키우는 애가 겁도 없니? 요새 애 있는 집에 그런 거 하나 없는 데가 어디 있다고. 아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사실 저도 베이비캠 하나 설치하는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전 그게 도저히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베이비캠 하나를 설치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저희 애가 더 어릴 때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고 또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를 모신 적도 있었죠. 아무래도 모르는 분을 모시다 보니 혹시 몰라서 설치를 고려해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냥 안 하기로 했던 건 저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 그런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이 영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느낌이 강해서였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거기에 찍히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밖에 나가도 늘 감시 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는 게 요즘 사회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도 뭔가에 관찰당하고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좀 숨이 갑갑한 느낌이잖아요. 물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였죠. 아무튼 그런저런 일들을 보내며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전보다 훨씬 바빠지게 됐어요. 저희 아빠가 하시던 일을 제가 물려받게 됐거든요. 아빠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은퇴를 고려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도 당장 되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면 계속 준비만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차일피일 은퇴 시기를 미루고 계셨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삐끗하면서 디스크로 이번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마음을 굳히시게 된 거였죠.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도 않고 머리도 점점 둔해지고 뭐 해봐야 언제까지 더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냥 지금이 그만둘 때인가 보다 싶다. 그러면서 아빠는 제게 이 일을 물려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현장 일은 네가 더 잘 알고 도맡아 해오다시피 했으니 문제는 없을 거다. 아빠, 항상 건강 조심하면서 몸 잘 챙겨가면서 해. 몸 아프면 다 소용없어. 알지?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제가 일을 물려받게 된 후 저희 업체는 일이 더 많아졌고 조금씩 더 바빠지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걱정도 했었어요. 아빠 이름을 보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딸이 이어한다고 하면 못 믿어하지는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업체 대표가 30대 여자라고 하니 오히려 더 반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 감각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좋아하는 눈치였고 또 제가 현장에서 익힌 경력도 나름 1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인정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반대로 남편에겐 좀 악재가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이 작은 내과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소아과와 내과를 같이 하는 좀 큰 병원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환자들을 많이 뺏기게 된 거였죠. 저희 남편 병원은 좀 낡은 건물에 있어 사실 지나가다 눈에 확 띄진 않았거든요. 내부 인테리어야 제가 맡아 싹 고쳐놨으니 병원에 들어서기만 하면 새 병원이나 다름없었지만 밖에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선 신식 건물로 번듯하게 지어놓은 곳에 더 끌리는 것도 이해가 됐죠. 그런데 한날은 시모가 나를 앉혀놓고는 저를 막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어째 그렇게 와이프 노릇을 못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말이다. 네 남편 내조할 마음이라곤 어째 요만큼도 없어 보이니 그래. 네 남편 걱정에 주름살 팍팍 늘어가는 건 보이지도 않어? 아, 요즘 환자 줄어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이도 지금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단순히 일 얘기가 아니야. 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사업도 요새 번창한다 그러고 어린애도 있는 애가 그렇게 밖으로만 돌다 집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러다 너 나중에 큰일 난다. 결혼을 했으면 일도 좋지만 가정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법이야. 아니 어머님, 제가 가정에 언제 소홀한 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람 병원 일은 가정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 문제잖아요. 남자 일이 곧 가정 일인 거지.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집안에서 편할 수가 있어 어디? 그럴 게 아니라 너 회사 일 좀 정리하고 네 남편 좀 도와. 처음엔 가정일에 좀 더 집중하라는 말처럼 들렸지만 시모의 말은 결국 저더러 회사 좀 정리해 남편 병원에 돈을 보태라는 얘기로 귀결되더군요. 최근에 너희 회사 확장했다며. 뭐 다른 업체를 인수해서 키웠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가 들리더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러니? 네가 뭐 그런다고 대기업을 만들 거니 뭘 할 거니? 그래봐야 직원 몇 거느린 작은 회사인데 네 몸만 축나지. 그러지 말고 좀 정리하고 회사를 매각을 하든 뭐든 수를 써서 네 남편 병원 건물 옮기는데 좀 보태. 어머니,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고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별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저랑 아빠랑 가족 경영하면서 둘이 어떻게 굴려가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직원 수도 많아졌고 이제 저한테 직원들 밥줄이 걸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 인호 씨 믿어요. 그 사람 워낙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알아서 지금 일도 잘 헤쳐나갈 거고 곧 환자들도 다시 많아질 거예요. 건물 번지르르하다고 좋은 병원인가요? 진료 잘하고 치료 잘하고 그래야 좋은 병원이죠. 지금 당장은 크고 좋은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혹해서 가다가도 결국 인호 씨 진심과 진료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 많을 거예요. 좀 믿고 기다려봐요, 저희.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잘 말한 거 아닌가요? 전 제 말에 틀린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도 처음엔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제 말이 맞다고 자기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회사 처분까지 해서 도와줄 일까진 전혀 아닌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 내가 그런 말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으니까 당신도 행여나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렇게 남편과는 잘 얘기를 하고 넘어간 문제였는데 시모는 그 일로 빈정이 많이 상했나 보더군요. 그 뒤로 저를 보면 틱틱거리면서 비꼬아대기 일쑤였고 일이 그렇게 중하면 결혼은 뭐 했냐는 둥 저만 보면 빈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일도 많고 바쁜 데다가 시모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몸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알러지에 비염을 달고 사는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인간인데다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다 보니 없던 알러지들도 생겼죠. 게다가 몸이 너무 예민해지니까 신경도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내가 맘이 안 놓이지 항상. 내가 처방 내려서 이니한테 약 맡길게. 그거라도 챙겨 먹어. 그런 저를 보곤 남편이 약을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전류에 남편이 직접 처방을 내리고 약사인 신우이한테 부탁해 약을 제조해 가져다 줄 만큼 정성스럽게 챙겨줬죠. 그런데도 몸은 별로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날은 웬 한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 웬 한약이야? 사실 양의사들 한의 쪽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남편은 한의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유형의 양의사는 아니었지만 좀 의아하긴 했죠. 왜? 양약으로도 다 못 다루는 걸 한의에서도 다루고 그러는 거잖아. 꼭 어디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력이 너무 달리고 허해서 그런 거일 수 있어. 내가 주는 약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일단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으니 매일 한약 먹는 시간까지 꼬박꼬박 알려주며 저를 챙겨줬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이 챙겨주고 일도 좀 줄여가면서 잠도 많이 자는데도 영 몸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번 약해진 면역은 쉽게 좋아지기가 어려운 건지 계속 골골대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아참, 오늘 엄마가 와서 소민이 봐주실 거야. 될 수 있으면 나도 빨리 올게. 여보, 고마워. 시모가 저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소녀인 저희 딸만큼은 아꼈기에 우리 집에 종종 들러 애를 봐주시곤 했거든요. 처음엔 그조차도 불편해서 꺼렸었는데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보면 늦게 퇴근할 때도 종종 있어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로는 저희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엄마도 가끔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자기 인생 산다고 뭐 배우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애 봐주면 안 되냐고 연락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시모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했었죠. 물론 나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남편이란 중간다리를 이용해 연락했고요. 시모가 싫은 거랑은 별개로 남이 봐주는 것보다는 가족이라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좋은 점이었어요. 뭐 저는 미워해도 손녀는 예뻐하니까. 그런데 그날도 시모가 아이를 봐주러 다녀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6살짜리 저희 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좀 있으면 어디 가? 엄마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엄마 계속 아팠으면 좋겠대. 몸에 안 좋은 약 맨날 먹었으면 좋겠대. 할머니가 그랬어? 할머니가 소민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 나한테 그런 게 아니고 혼잣말로 막 그랬어. 나는 그냥 혼자 놀고 있었고. 무슨 내 말만 듣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의심을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딸 말을 믿었어요. 저희 애가 6살인데 보통 그 또래들보다 영특하고 무엇보다 주변을 잘 살피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애거든요. 유치원에서도 누가 누구를 몰래 괴롭히는 것 같아 해서 살펴보면 그게 사실로 드러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들도 모르던 걸 우리 딸 관찰력 때문에 알게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딸 말에 확신을 가지려면 증거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저희 딸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무슨 상황이 있는 건지도 좀 확실하게 봐야지 마음이 놓이겠다 싶어 저는 아무도 모르게 CCTV를 거실에 설치하게 됐어요. 베이비캠을 하나 구입했죠. 제가 그걸 우리 집에 설치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부가 의심스러워 집에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달아놨다는 시모 마음이 얼핏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런 시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였지만. 이후 저는 매일같이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게 됐어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던 어느 날 시모가 또 한 번 우리 딸을 봐주러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는 아이 안전을 위해 설치해두는 베이비캠 모델이라 어플을 통해 바로바로 실시간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 있다 시모를 지켜보게 됐죠. 그런데 화면 속 시모가 거실 한쪽 구석에서 뭘 막 뒤적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뭔가를 꺼내드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언제 대체 이런 걸... 알고 보니 시모는 이미 진작에 저희 집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선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 순간까지도 저 역시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사실은 몰랐죠. 시모가 설치해둔 건 시가에 있던 모델과 같은 카메라여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뭐라도 하나 잡힌 게 있어야 될 텐데 말이야. 뭐 하나만 걸려봐 아주. 내가 바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말 테니까. 시모는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제 행동에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내 이혼을 시킬 심산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화면 속 시모는 보조 배터리에 소형 카메라를 연결시켜 자기가 달아둔 카메라의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베이비캠을 설치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모가 달아둔 소형 카메라에도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장면이 담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시모가 돌려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일순간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은 정말이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던 시모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차고 손으로 렌즈를 가리기 직전에 화면에 찍힌 시모의 눈깔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전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하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모였습니다. 야, 너 이년 무슨 의도로 그딴 거 설치해뒀어? 시모는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너 설마 네 남편한테 의심하니? 뭐 의처증이라도 걸렸어? 그래서 그딴 거 설치했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 아니야? 내가 네 집에 가서 뭔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야? 시모는 아주 생지랄을 떨어대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성질을 내는 거냐고요, 대체. 그래서 저도 맞섰죠. 내가 내 집에 베이비캠 설치하는 게 죄가 되나요? 오히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애 있는 집에 카메라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면서 설치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집에다 뭘 설치한 거예요? 대체 무슨 의도로 남의 집에다 그런 걸 설치해두고 확인한 거냐고요? 무슨 목적으로 그딴 걸 허락도 없이 달아두고 있었던 건데요? 남의 집에 그딴 거 달아두는 건 범죄라고요, 범죄! 사실 의도와 목적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건 너무 분명했죠. 시모가 하는 혼잣말을 저도 들었으니까 제약점 잡아내서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했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일부러 소리는 못 듣고 화면만 녹화된 것처럼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했다간 법적으로 오히려 내가 걸릴 수도 있겠다.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 그 생각이 퍼뜩 스쳤거든요.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달리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인 내가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건 녹음해도 괜찮지만 타인이 하는 말만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화면만 본 것처럼 말을 한 거였고요. 혹시 네가 내 아들 갈구는지 감시하려고 그랬다. 왜?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말을 안 듣잖니? 설마 용돈 줄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용돈? 내가 고작 그딴 걸로 치사하게 이딴 짓 할 사람으로 보여? 시모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큰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큰소리 치면 뭐예요? 당황한 반응이 전곡에 찔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전에 친정에서 물려받고 나서 시모가 그거 팔아서 남편 도와달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저희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시모가 저를 들볶은 걸 대신 사과하면서 시모가 저렇게 나오는 거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나보고 회사 팔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요. 예전에도 자기한테 돈 생기면 뜯어갈 생각했었다고 의사로 키워놨으면 부모한테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돈을 종종 요구했다는 거였죠. 만약 친정에서 팔았으면 분명 시모 쪽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남편한테 돈을 뜯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중간에서 악역 역할을 자처했었죠. 용돈도 줄일 수 있게 도왔고요. 그러니 시모가 나한테 더욱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였고 그게 결정적 계기였겠다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오히려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도 저를 막 몰아가기 시작하더군요. 나야 이런 거 설치해두고 사사건건 다 살펴봐야 직성 풀리는 사람인 거 너 몰랐냐? 난 원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니들이 잘 사는지 나한테 해코지 하진 않는지 그런 거 살피려고 그런 건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였죠. 내가 블랙박스며 CCTV며 감시 카메라 중독인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어차피 가족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다. 근데 네가 설치해둔 건 다른 문제야. 안 그래?
넌 집에 그런 거 두고 싶지 않다면서 내가 그렇게 몇 번이고 권해도 딱 잘라 거절하던 애 아니야. 애가 갓난쟁이일 때도 안 달아놓던 카메라를 왜 이제 와서야 해둔 건데, 어? 너 이거 식구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원. 그래서 시모한테 제가 그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했죠. 소민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이 제가 몸에 안 좋은 약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요.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면서. 그 말의 속뜻이 뭔지 제가 어머님 겉으로만 봐서야 어떻게 알겠어요? 속내를 알려면 이 방법밖에 더 있었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좋은 세상이라고. 그 덕 저는 좀 보면 안 되나요? 그러자 시모는 순간 뜨끔하는 눈치더군요. 얘는 애가 뭘 잘못 들었겠지. 너는 6살짜리 애가 하는 말을 듣고 이런 짓을 하냐? 네가 내 며느리인데 세상 어느 시애미가 지 며느리 몸에 안 좋은 약 먹기를 바래. 그럴 사람이 어딨어. 나를 어떻게 보고 생사람을 잡아대고 있어 얘가. 시모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그 말투에서부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건 한번 알아보면 알겠죠 하며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할까 했는데 그 순간 별별 생각이 다 스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시모랑 한패라면? 이미 남편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먹는 약들을 가져다 준 게 남편이었고 남편은 제가 자기 병원 일을 안 도와준 걸로 앙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전 일단 남편에게도 숨기기로 하고 약 성분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먹을 약도 아침에 남편이 챙겨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병원으로 가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이 처방하고 신우이가 제조해준 양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약에선 저에게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약을 가져가자 한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왜 이런 걸 드시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고 묻자 여성 호르몬 관련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궁성근종이나 자궁근종 환자가 먹는 성분들로 구성된 약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약화돼 안 좋다는 게 한의사의 설명이었죠. 전 한의원을 나오자마자 남편 병원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어머, 사모님! 저희 남편 안에 있죠? 진료실엔 차트를 확인하는 간호사도 있었지만 전 아랑곳 않고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이딴 걸 왜 먹으라고 한 거야? 당신도 당신 엄마랑 한패지? 그치? 둘이서 짜고 나 건강 나빠지게 만들어서 뭔 짓을 하려고 한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왜 이래?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투였고 저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조금 전 한의원에서 듣고 온 얘기에 대해 말해줬죠. 그게 사실이야? 잠깐 기다려봐. 아니...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시모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사실 그 한약 엄마가 데려다 준 거였어.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요즘 당신이 건강이 너무 회복이 안 돼서 걱정이라고 했더니 그럼 한약을 한번 먹여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양약으로 다 안 되는 게 있는 거라고. 자기가 잘 아는 용한 한의원이 있으니 거기서 가져다 주겠다고. 무슨 특별한 성분 있는 치료약이 아니고 그저 영양제처럼 먹는 건강 증진 한약이라면서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걸 당신한테 전해준 거였고.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아니, 진작에 왜 말을 안 한 거야 대체? 당신 엄마가 준 거면 당신 엄마가 준 거라고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왜 당신이 해다 준 것처럼 한 거냐고. 무슨 목적으로 그딴 거짓말을 한 건데?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이 있었겠어. 그냥 엄마가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 그랬어. 왜 요아번에 엄마랑 당신이랑 사이가 좀 껄끄러워진 적이 있었잖아. 당신대로 회사 정리해서 우리 병원 도우라고 한 뒤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에 대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을 텐데 자기가 해다 준 거라고 하면 걔가 그걸 받아 먹겠냐면서. 먹고 싶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안 먹는다고 할 거라면서. 자존심이 보통 센 애가 아니잖냐 그러면서
나더러 그냥 네가 해다 준 걸로 해라.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 여자들은 그런 걸로도 기운이 나는 거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서 난 알겠다고 했지. 진짜 그거야. 그게 다야. 엄마랑 짜고 당신을 속이거나 하다니 택도 없는 얘기야. 나 정말 억울해. 남편은 자기도 지금 너무 놀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럼에도 전 남편을 믿어도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 말이 진짜인지 알게 뭐예요?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좀 전에 전화 받고 이렇게 말 맞추기로 한 거 아니야?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오기 전에 엄마 만났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입을 맞춰? 그래서 전 방금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모조리 다 말했죠. 시모가 카메라를 우리 집에 설치한 거,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확인한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 따진 것 전부 다. 그러자 남편은 기겁을 하더군요. 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보.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바로 엄마가 그런 짓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딴 짓을 동참을 해? 말도 안 돼. 나 절대 아니야. 여보, 지금 나랑 가자. 지금 당장 가서 따지자. 남편은 극구 부인을 하면서 지금 당장 자기랑 가보자고 저보다 더 화가 나서는 제 손을 잡고 나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곧장 시모 집으로 가게 됐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 진짜 대체 언제까지 이딴 짓을 하면서 사실 건데? 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나를 진짜 말려주기 작정인 거야? 시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시모는 잔뜩 놀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워낙 조용조용하고 무던하고 묵직한 선비 같은 타입이라 지금껏 시모한테는커녕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고함을 질러대니 시모도 적잖이 놀란 거죠. 하지만 이내 시모는 다시 뻔뻔한 자세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널 위해서 한 일인데 네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오니? 어? 전연척에 지 친정에서 물려받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너 팽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너 힘들다고 병원 안 된다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게 뭔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닌가 의심도 돼. 내가 네 대신 알아봐 주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 그러면서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모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질릴 대로 질렸다는 얼굴로 시모를 향해 넌더리를 치더군요. 내가 언제 엄마한테 그런 거 알아봐달라고 했어?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남들 의심하고 모함하고 집착하면서 살 건데?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는 엄마 그러는 꼴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흥분한 남편은 그동안 저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을 시모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아빠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아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상관도 없는 여자들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고소당하게 일쑤더니 대체 언제까지 그 짓을 계속할 생각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아빠, 나, 이니 우리 셋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희수랑 소민이한테까지 그딴 짓을 하려고 들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시모는 이런 짓을 벌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더군요. 시모가 감인 반응으로 감시 카메라에 집착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발의 피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가 했던 시부에 대한 말들은 죄다 시모의 과대망상이었어요. 시부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고 모든 건 시모의 의처증이었던 거였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처음엔 남편이랑 시누이도 시모 말을 믿었대요. 시부가 바람 피워놓고 증거 없으니 딱 잡아떼는 거라는 말을 믿은 거죠. 그런데 점차 시모의 증세가 과해지면서 의심의 대상이 시부에서 남편과 시누이한테로까지 옮겨간 거예요. 시누이 고등학교 시절 시누이가 성적이 한번 떨어지자 그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자기 혼자 망상의 나래를 펼친 시모는 그 길로 시누이 감시에 집착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시누이 방에 몰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물론 시누이 통화 내용까지 훔쳐들으며 집착을 보였던 거죠. 가뜩이나 사춘기에다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시누이가 완전 폭발을 한 거예요. 시부에게 엄마랑 이혼하라고 저런 여자랑 아빠도 더는 살기 힘들지 않냐고 설득을 할 만큼. 결국 시모는 과대망상으로 정신병동 신세까지 졌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엔 한동안 좀 괜찮은가 싶더니 주기적으로 버릇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하면 또 한동안 괜찮고 그러다가 또 치료받고 하는 걸 반복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던 무렵부터 다시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그 대상이 저한테로까지 옮겨갔던 거였죠. 시모는 원래도 저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주던 용돈도 줄여버리고 자꾸 자기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니 망상이 더 심해진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전현우로부터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뻗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제가 남편을 못 살게 굴 거란 생각으로도 모자라 자기한테까지 해를 끼칠 거란 생각으로 날 지독히 감시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숨겼어?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지금까지! 시모가 유난이라는 건 알았지만 과거에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할 수준이었단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너무 미안해.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까지 색안경 끼고 볼까봐 못했어. 남편 말로는 시모가 굳이 바람 어쩌고 들먹이면서 자신의 의처증을 합리화했던 것도 다 알았지만 저한테 그게 오해인 걸 설명하려면 시모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럼 정신병동 이야기도 나오니까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결혼 8년 차인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나 당신도 솔직히 못 믿겠어. 어떻게 믿어?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그런 감정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해. 왜 안 그러겠어? 근데 나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 사실 우리 인이가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사실대로 털어놓은 적이 있었대. 근데 결국 그 사실 때문에 결혼하자는 얘기도 싹 취소하고 잠수 타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더라고. 그때 크게 상처받는 내 동생을 보면서 더 말하지 못했어.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건지 너무 잘 알겠으니까. 당신한테 말해야 하는 건 알지만 용기가 안 났어. 혹시라도 나한테 실망하거나 해서 떠나버릴까봐 겁이 났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또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한편으론 이해도 되긴 했어요. 자기 가족의 가장 큰 치부를 배우자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마음을 알 것도 같았죠. 얼마 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시부는 결국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됐고, 저희 집에까지 몰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시부는 완전히 학을 뗀 눈치였어요. 게다가 남편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온 시누이는 그보다 더했죠. 엄마, 이제 우리 식구들도 모자라 남의 집 귀한 딸한테까지 그러고 있어? 새언니, 이거 봐주지 마세요. 절대 봐주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엄마한테서 평생 못 벗어났지만 이제 완전히 연 끊고 지낼 작정이니까 새언니도 그러세요. 이런 인간 옆에 두죠? 완전 흡혈귀나 다름없어요. 기라는 기는 쏙쏙 다 빼가는 인간이에요. 최대한 떨어져 지내는 게 답이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 여자랑 이혼하면 그때 연락해. 나도 그전까진 절대 이 집 올 일 없으니까. 시누이는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평생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에 시달리던 시부는 시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정신병력을 호소하며 동정심에 매달렸지만 시모의 의심증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 그 자체보단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그 의심증을 더 키우는 쪽이었죠. 검사 결과 시모는 오래전 정신병동에 입원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인정을 받을 만큼의 심리적 소견을 보이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돈 욕심 때문에 나한테 집착하는 게 더 큰 이유였던 거죠. 결국 시모는 시부와도 이혼하고 남편과 시누이조차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며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평생 시달려온 세 사람은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예, 희수야.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너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죽일 잘못을 한 건 아니잖니. 그 약이 무슨 독약도 아니고. 안 그래? 예, 한 번만 받아오. 나 아픈 사람이야. 이거 다
병이라고 병. 네가 내 대신 새 사람 설득 좀 해다오. 응?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하마. 시모는 제게 빌어댔지만 저라고 뭐 시모한테 그럴 마음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왜요? 아무도 옆에 사람 없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 없이 혼자 편히 사세요. 평생 그렇게 남들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산 어머님한테 곁에 의심하고 집착할 인간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게 과연 축복일지 형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 역시 시모를 매몰차게 쫓아내줬죠. 시모와 연을 끊은 후 마침내 저희에겐 평화가 찾아왔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건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지독히 면역이 떨어졌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더군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견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무사히 수술 후 치료를 받아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고 있고요. 시모는 과연 지금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 행복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고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종교를 믿지 않는 저는 지옥도 천국도 결국 사람 마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의심과 집착이란 지옥을 키우며 살던 시모. 그런 시모 곁에 있으니 모두가 함께 그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 더없이 자유로워진 저희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곁에 여러분의 기운을 쏙쏙 빼가는 흡혈귀 같은 인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그로부터 벗어나시길,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인간은 곁에 두지 마세요. 꼭 이 당부를 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